오늘 주제는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갈 건데요. 최적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특이한 걸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 워킹에 관한 내용을 다음 주에는 배울 거예요. 스마트 워킹을. 스마트 워킹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노트북, 데스크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게끔. 그런 거를 좀 배울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알툴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알툴에 관한 건 간단하게 우리 배웠었을 겁니다. 알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공부할 때 몇 가지 배웠었어요. 뭐뭐 배웠었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해서 해서 내 개인 정보가 남지 않게끔 사용하는 방법, 쿠키 정보 같은 거 남지 않게끔 하는 거, 흔적을 남지 않게끔 하는 게 in private browsing이라고 했고, 크롬에서는 시크릿 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창 색깔도 변하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다녀볼 거 아닙니까?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우리 집에서니까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내 컴퓨터를 누가 들어와서 뭐 건드려 보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제3의 공간에 가서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내 개인 흔적이 남으면 불편하잖아요.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로그아웃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이것도 삭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기록에 남지 않게끔 하면 수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제목 표시줄 밑에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걸 해놨어요. 즐겨찾기 모음. 여기 보면 뭐 포토포니아도 저는 여기 담당 선생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내가 볼 것 같으면 보고 싶지 않으면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즐겨찾기 모음을 해제해주면 또 한 줄이 사라졌잖아요. 그 창을 좀 넓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들 특히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를 많이 쓰시죠. 와이드 모니터는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와이드가 16대 9라는 화면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21대 9도 있어요? 21대 9 들어보셨습니까? 21대 9가 좀 더 넓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면보다 가로가 더 넓어요. 왜 이런 걸 사용할까요? 게임, 그 다음에 영화, 이런 이제 컨텐츠들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해상도가 크고 넓으면 반을 쪼개서 작업도 가능해요. 모니터의 절반은 왼쪽은 컴퓨터 화면으로 쓰고, 오른쪽의 절반은 게임기 화면으로 쓰고, 아니면 TV 영상을 송출하고, 모니터에 입력 단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우리 앞에 있는 모니터, 천장에 매달려 있는 텔레비전 그 모니터의 그 터미널에 대해서, 입출력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게 입력 소스가 많으면 뭐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는, 제가 이 모니터를 세밀히 뭐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반을 갈라가지고 왼쪽은 엑셀, 오른쪽은 파워포인트, 이건 다 돼요. 지구상의 모든 모니터는 다 돼요. 그런데 왼쪽은 PC 화면, 오른쪽은 게임기 화면하고 분리해서 영상을 송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인 모니터는 대부분 안 돼요. 근데 21대 9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36대 9도 있어요. 36대 9는요
진짜 길어요. 이 모니터를 하나 더 붙인 것보다 더 넓어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아주 얇게 양팔 벌린 것처럼 나오겠죠. 그렇죠. 봤어요. 실제로. 탐이 나는데 어디다 쓸까? 저기다 엑셀을 실행해 놓으면, 저기다 인터넷 실행해 봤더니 인터넷이 중간에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볼품없이 나오기는 해요. 어떤 용도로 쓸까 했더니 거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게임용으로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이 아주 넓게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넓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와이드 모니터는 넓은 대신에 높이가 어떻다? 낮아요. 낮으니까 이 작업 표시, 제일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를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얘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높이가 낮은 관계로 너비는 넓으니까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요 화면을 제가 일부러 즐겨찾기 모음을 뺀 이유는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죠. 화면을. 그러면 높이가 좀 높아지는 거죠. 인터넷 화면을 보는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작업 표시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툴바를 제가 한번 설치한 걸 보여드렸었을 겁니다. 알툴바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죠? 알 모양의 툴이에요. 툴. 알약, 알집, 알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프로그램들인데, 그것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퍼가기, 캡처하기, 뭐 즐겨찾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이거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는 요거요. 지금 아메리카노하고 광고가 나오는데 요 광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래시네. 플래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저장을 못해요. 이 그림은 요거는 그림인 것 같으니까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서 그림 저장도 안 되네. 그림 저장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림 저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얘는 어떤가? 이것도 플래시고요. 저장을 못 하잖아요. 요거는 그림 저장 있잖아요. 사진 저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요 로고 같은 경우라든지 광고창 같은 경우는 저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상에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시면 캡처 도구라고 해서 이 캡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벗어난 거는 캡처가 안 됩니다. 지금 화면이 굉장히 위아래로 많지 않습니까? 이걸 통째로 캡처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윈도우에 있는 캡처 도구는. 그래서 안카메라라든지 이런 캡처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캡처를 이용해서 보세요. 직접 지정하면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요 영역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저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캡처에 들어가서 전체 영역 그러면 네이버 전체 화면이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이 전체. 즉 전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장하려면 캡처에 가서 전체 영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데는 위에 줄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밑에 아래다 클릭하고 캡처에 가서 전체 영역 그러면 여기는 천상 단위 영역을 해볼까요? 단위 영역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칸칸마다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영역을 해주면, 자, 이게 제 홈페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저장 캡처를 해서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이 블로그라든지 어디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아담의 여자는 이브가 아니다 뭐 이상한 말을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퍼가기에 가자. 퍼가기에 아니라 캡처에 가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블로그의 내용이 포스트의 내용이 다 그림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어딘가에다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저장된 그림이 나타나니까 다음에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요, 이 중간중간에 요런 게 나타나요. 우리 화면상에서는 안 보였는데 요 사이사이에 뭔가가 한 줄씩 끼어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잠깐 보시면 요런 거 시리즈 팔로우 공유하기, 그 다음에 쭉 움직이면 여기도 시리즈 팔로우 공유하기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캡처를 하니까 같이 저장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요 그림을 캡처하고 싶어. 그럼 보통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사진 저장하면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작권 때문에 막아놔요.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함부로 퍼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려고, 내가 집에서 공부하려고, 내가 이 그림을 좀 멋지게 보려고 하는 거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단 이 그림을 다른 곳에 퍼다 날르면 그땐 저작권 위반이에요. 출처 같은 거 제공했어도 안 돼요. 그럼 뭐 남의 거 다 해갖고 출처가 이렇습니다 하고 다 꺼냈으면 뭐 글 같은 거는 출처 제공을 안 돼요. 허락 받아야 돼요. 예. 보편적으로 그냥 출처를 이렇게 남겨주면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지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를 누가 퍼다 날라주면 땡큐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제 거를 누가 퍼다 날라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작품들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뭐 배병우 작가의 그 소나무 이런 작품들을 카페 블로그를 공부하면서 퍼다 날랐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그 전담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당신이 작가의 작품 10개를 퍼다 날랐으니까 작품 한 개당 위자료 얼마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8천만 원, 어떤 사람 5천만 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집으로 연락 올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출두하세요 하고 연락 오거든요. 공문이 오잖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이 이게 뭐지? 컴퓨터 배운다 그러더니 뭐 사고 쳤어? 별거 아니네. 막 걱정하지 마. 라고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는 가족은 없잖아요.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놓냐고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줘요. 5천만 원,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집에서 볼 거야.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호라고 나 혼자 떠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국가 원수에 관한 비밀이 노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캡처해 가지고 단위 영역을 하시면 돼요. 단위 영역. 그럼 요렇게 빨갛게 나타나요. 빨갛게 요렇게 나타나요. 그때 클릭하면 오케이, 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 이건 나 혼자 보는 거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이런 캡처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알툴바라고 하는 기능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즐겨찾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즐겨찾기 해놓죠? 그 즐겨찾기 갖고 다니세요 혹시요? 저는 갖고 다녀요. 사실은 제 USB 메모리 안에 제가 사용하는 즐겨찾기를 여기 페이보릿이라고 하는 이 안에 제 즐겨찾기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거다. 예전에 이것도 있네. 여기 미스코리아 2014년 미스코리아도 있고요. 장미칼 혹시 이거는 또 없다 그러는데 장미칼이라고 장미 그려져 있는 칼이 있어요. 식칼. 가정에서 쓰는 식칼. 그 광고하던 건데
그렇게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제가 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애들 것도 있네요. 예. 보훈처에서 장학금 받는 장면인데 우리 애가 여기 있어서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때그때 써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해놨어요. 여기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제 아이디 알툴에 있는 제 아이디를 로그인 하면은요, 이게 뭐야? 줄여찾기에 있는 거는 그렇게 복사에다 이렇게 붙여놓게 하면 링크는 안 되잖아요. 링크 돼요. 잠깐만요. 차량이 있는 타일이래요. 이게 뭡니까? 건너뛰기. 버스가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래. 예, 그러면 여기 다 버스죠, 그렇죠? 아, 요런 거를 또 하나 봐요. 이제 오케이, 이정민이 맞네요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기록해놓은 즐겨찾기가 짠짜라란 하고 나와요. 미리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 컴퓨터에 있는 즐겨찾기를. 그러면 여러분 로그인만 하면 지구상 어느 컴퓨터에 가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즐겨찾기 해놓은 게 여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툴즈에 로그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알툴에 즐겨찾기를 해놓고 여기에서 서로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즐겨찾기 있잖아요. 여기도 즐겨찾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즐겨찾기를, 이 강의실에 있는 즐겨찾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즐겨찾기를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능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여기 보면 고프로 카메라 있죠? 액션캠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제가 여기다 이제 즐겨찾기 해놨으니까 언제 꺼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즐겨찾기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는 로그아웃 하면 그때는 없죠. 로그인 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려고 이 알툴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유튜브 상에 있는 이런 동영상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동영상들을 우리가 좀 필요하면 꺼내서 좀 쓰고 싶다 이거죠. 우리 거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센터에서 강의한 정비관리 수업이고, 우리 수업 한번 볼까요? 예, 코딩 강사 과거에 제가 했던 건데요. 이 동영상을 여기 다운 버튼 누르면 이 동영상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온라인 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강의를 듣게 되면은 무제한 요금제라든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PC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스마트 기기에서는 요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가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동영상을, 그럴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가능한 거예요.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해요. 자, 퍼가기 같은 거 눌러도 되고요. 직접 갖다 대면 다운이 떠요. 그러나 이 알툴바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를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냥 알툴바에서 제공해 주니까 저장해서 사용하면 좋다 이거죠. 알고 나면 편한 기능이고, 몰라도 내가 몰랐든지 아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겠지만, 알고 계시면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렸나? 여기 있네. 제 홈페이지 끝에 보면 여기 있는 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있는 동영상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요거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URL 주소 입력하라 그래요. 그럼 아까 보셨던 동영상 주소 있었잖아요. 걔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은
여기서 동영상을 저장하고 해줍니다. 되게 편하죠. 근데 요거는 아는 사람은 쓰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못 쓰잖아요. 이 링크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알툴바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알툴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알툴즈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우리 강의실에는 지금 알집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알집이.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툴바만 설치되어 있죠. 두 개만 설치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RC가 필요하다. RC는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알약은 백신과 같은 건데 우린 백신이 깔려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드라이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R 드라이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크라우드와 같은 N드라이브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홈페이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FTP라 그래요. 내 홈페이지 서버에다 자료를 올리고 받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스윙 브라우저, 알키포, 알캡처 따로 있어요. 캡처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요거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행, 설치해라 라고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냥 설치하시면 이 스윙 브라우저가 추가 설치가 돼요. 얘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나는 얘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설치 시작 누르면 그냥 설치가 돼 버립니다. 그럼 다음에 스윙 브라우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빼줘야 되고, 설치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쇼핑몰, 쇼핑 줌 뭐 이런 거, 또 빠른 설치하면 안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에 또 뭐를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콘을 만들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고 설치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음 하면 설치는 다 됐는데 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야. 얘만 다른 애들도 다 설치돼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흔히 말하는 유명 브랜드니까 믿고 쓰자 이거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악성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악성은 아니에요. 스윙 브라우저가 있다고 해서 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막 설치해요. 여기 있는 거야 뭐 전문가가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정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설치돼서 컴퓨터 느릿하고 작동 안 되면 또 돈 내고 또 다시 뭐 작업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프리메이커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57번 자료인가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걸 써요 집에서. 그런데 얘 설치될 때 사용법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설치하는 거는 컨버터에 설치되는 걸 설명해 놓을게요. 대신 요거를 설치해 보여드릴게요. 컨버터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있지만 PC에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코덱이라고 하죠. 코덱. 네, 영상은 압축을 해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용어를 알려드리면 코덱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코덱. 이거는 컴프레스.
디컴프레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보관해서 얘를 재생할 때는 압축을 풀어서 재생하는 겁니다. 이 기법은 이미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JPG 이런 거 있잖아요. 뭐 PN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오디오 파일 있죠? MP3 WMA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있죠? MP4 AVI WMV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JPG나 PNG,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코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MP3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 코덱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MA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코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M은 WMA라는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되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MS가 만든 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촬영된 동영상 MP4고요. 예. 또 있다 여기 MKV 이런 거. 그러니까 MP4로 작동되어 있는 MP4로 촬영된 거는 스마트폰이 재생을 하는데, MKV로 편집된 동영상은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코덱을 깔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코덱 깔기가 불편하죠. 또 스마트폰은 어차피 컴퓨터처럼 코덱을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깔면 되는데, 우리 요 PC TV 옆면에 USB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영상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을 꽂으면 멀티미디어 기능에 의해서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영상이든 다 재생하느냐? 아니에요. 이미지나 오디오는 재생이 되는데 국제 표준이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비디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죽하면 갖고 다닙니까? 저희 집 텔레비전 설명서. 텔레비전 설명서예요. 오래된 제품인데 한번 좀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더디게 움직이네. 네. 자, 여기 가면 확대를 좀 해서 좀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동영상 재생, 음향 설정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170페이지서부터 여기 가서 170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요, 네, 동영상 목록이 쭉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 집 텔레비전은요, 자막이 SAM으로 되어 있는 SMI로 되어 있는 자막은 지원을 해줘요. 그 자막도 자막 아시잖아요. 네. 예, 그 자막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섭 자막이나 SMI 자막은 된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막은 또 못 읽어요. 그러면 자막을 변환시켜야 저희 집 텔레비전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AVI는 돼 있어요. MKV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WMV는 돼요. MP4도 돼요. 그런데 이 MP4도요, H264라는 코덱으로 만들어진 거는 재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여기 보면 H264라는 코덱이 보일 거예요. 비디오 디코더라고 하는 여기 H264.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압축 기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국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로 압축이 되어 있으면 동영상을 저희 집 텔레비전은 인식한다. 스마트폰도 돼요. H264는. 근데 그것이 아닌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 텔레비전이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디오가 재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코덱이 안 맞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환시켜 볼 거 아닙니까?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아까 보여드리면 요게 변환하는 프로그램인데 얘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한글 버전이 없으니까 영문 버전을 설치하고 이때 밑에 있는 거 요거 얘는 해제하고 또 여기 있는 것도 다 해제하고 어떤 거라도 건들면 안 돼요. 건드리는 순간 컴퓨터 엉망으로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 빼주는 게 좋고 또 여기 이거 특히 이거 턴업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를 해제했더니 넥스트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동의를 안 하면 다음 버튼이 안 나오잖아요. 동의를 해야만이 다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걸 해제하더라도 넥스트가 활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무관하게 설치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시고 무조건 다 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고 다 수작업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어우 힘들고 귀찮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얘를 배우기 전에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죽하면 제가 몸으로 터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가 엉망이 되면 부팅되는 시간이 10분, 20분 걸리고 인터넷 실행하려면 10분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은 아직 안 그래요. 조만간에 이제 그런 현상 발생하면 끔찍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좀 너무 과도하게 제가 표현했을 줄 몰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사용은 쉬운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글 2010 파워포인트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얘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가 아주 쉬워요. 설치할 때 제품 번호 물어보면 제품 번호 있으니까 띠띠띠 입력해주고 다음 촥 알아서 설치가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 그런데 무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는 알툴즈 업데이트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 할 때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동반돼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알툴즈 뿐만 아니라 우리가 V3 라이트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백신 종류를 우리가 무료로 다운로드 가정에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도 뭔가 설정하는 기능들이 화면에 뜨거든요. 네이버를 첫 화면으로 바꾸겠느냐, 다음을 첫 화면으로 바꾸겠느냐, 이런 것들. 원하시면 오케이인데, 원치 않으면 해제하고 다음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알투즈 기능 중에 오른쪽 버튼으로 해제하는 거요. 예. 그걸 해서 이제 하면 원래 블럭, 텍스트 보면 블럭 그렇죠. 블럭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블럭 내용 중에는 블럭 지정을 복사를 해도 막상 이제 한글이나 어디 다른 데다 붙여넣기 하면 절대 복사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쪽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아예 그것조차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툴에 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자, 질문이 뭐냐면은요, 요 알툴에 있는 기능에 가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은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막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해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블로그라든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풀어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주면. 그런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무리 우클릭 제한하는 거 해제해놔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무서운 애가 되잖아. 알툴바가 제일 무서운 애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얘는 보편적인 거를 해결해 주는 거지
다 만능으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사는 되는데 붙여넣기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사가 헛손질한 거죠. 많아요. 그거는 많아요. 어떤 거는 복사 자체가 블럭은 잡히는데 복사 자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리안글도 그렇고 아도비 프로그램, 아도비 PDF 파일도 그렇고 보안 설정을 할 때 얘를 보기만 하세요. 인쇄도 못하게 막기도 하고 보기만 하는 권한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보기만 하는 거지 복사 붙여넣기 블럭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되고 인쇄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리안글에 다 기능이 있거든요. 좀 이따 그 배워볼 건데 그렇게 설정해준 문서는 세상에 두 쪽에 놔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얘가 해결을 하면 난리 나죠. 그렇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클릭 제한이 해제가 됐을 때 남의 문서를 캡처를 할 거 아닙니까?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은 아까 그랬죠. 제가 혼자 보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를 남한테 전달하는 순간 상대편이 경찰서에 가서 전화 걸어갖고 아무개가 인터넷상에 있는 거 퍼다가 나한테 줬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 주변 사람 중에.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이런 사진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진 사이트들. 이런 사진 보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진 저장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들어가네. 예전에는 경고 메시지가 떴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딱 누르는 순간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꼭 저작권자하고 의논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해요. 아무거나 퍼다 날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사진 같은 경우 예쁘니까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교육,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신문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거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 나눠줘 가지고 수업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인쇄물을, 어떤 인쇄자체, 책자들을 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사기로. 그러면 거기에 워터마크가 같이 찍혀나가요. 어느 도서관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흐릿하게 배경이 깔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위반입니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작업을 할 수는 없게끔 다 막아놓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제어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컴퓨터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목록에 가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 목록에 가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잖아요. 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에버노트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고 뭐 다음 팟 인코더라는 것도 있고 뭐 코아스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뭔가 모를 락앤락 박스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대로 둬요?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에 쓰이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이 컴퓨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빨리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를 캡처해서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캡처하는지는 몰라요. 캡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어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옆에서 찍거나 위에서 찍거나 그래서 글자를 못 알아보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히 정면에서 찍어 주셔야 되는데, 이 카메라는 보시다시피 카메라 렌즈가 중앙에 있지 않죠? 네. 왼쪽 귀퉁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귀퉁이가 화면 중앙에 오게끔 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충 찍어서 딱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캡처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캡처. 아까 캡처 프로그램 알툴바에 캡처 있었죠? 그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창만 캡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캡처가 안 돼요. 알툴바에 있는 캡처 기능은 웹상에 있는 것만 캡처하는 거예요. 네이버 이런 것만. 얘는 웹이 아니잖아요. 얘는 캡처가 안 되죠. 그때는 윈도우상에 있는 캡처 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우리 키보드 중에 F1번서부터 F12번 쭉 펑션 키 있죠? 그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윈도우 이전에는 막 뭐 하다가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 프린터로 쫙쫙쫙 이 화면을 찍어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니까. 그 윈도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를 눌러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얘를 뭐 100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누르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2010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기만 하면 이 화면이 딱 떠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또 쭉 화면을 내리면 또 캡처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 한번 누르고 또 한글 2010에 와서 붙이기 하면 또 하나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화면을 스르륵 스크롤 해가지고 또 캡처하고 또 붙이기 하고 또 와서 스륵 굴리면 저는 4번에 걸쳐서 화면을 캡처해야 되네요. 양이 많아서. 그럼 마저 이제 여기서 붙이기 누르면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화면이 다 캡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인쇄해서 가져오시면 작으니까 그때는 얘를 또 잘라야 돼. 잘라야 되고 이 여백을 줄여서 캡처하면 더 크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냥 얘를 저장해서 가져오세요. 저장할 줄 아시잖아요. 저장을 못 하시는 분도 있나요? 또 이렇게 여기 가서 저장 버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해서 USB 메모리 저장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열어 가지고 화면을 확대해서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얘는 제거해 주세요. 얘는 뭐 그냥 두셔도 돼요 라고 제가 코칭해 드릴 테니까요. 뭐 프린터로 인쇄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글자는 보이니까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이렇게 해서 프린터로 인쇄된 거를 가지고 아니면 얘를요 이렇게 하세요. 쪽이라는 메뉴 가시면 가로, 그럼 가로로 나타나요. 아까 세로로 봤잖아요. 가로로 보니까 더 넓게 보이니까 좋지. 이렇게 해서 인쇄하면 4장에 걸쳐서 인쇄가 되는데 화면이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큼지막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늘려주면 그러면 보시기에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크잖아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볼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쇄하지 말고 가져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찍어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밑에서 찍고 흐릿하게 찍고 후레쉬 번쩍거려 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어떤 분은요 급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제가 보낸 사진 중에 그 중간에 보면 근데 중간을 봤더니 후레쉬가 번쩍거려서 글자가 안 보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캡처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도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 붙여넣기 해서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뭐 알아서 그건 하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목록 중에는 예를 들면은 무슨 가이드, 무슨 툴바 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프로그램 PC 정비 자료실 보시면 정비 자료실에 많은 자료를 제가 넣어놨는데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목록들을 제가 쭉 넣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목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는 뭐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간 거,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간 거. 그러면 윈도우즈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윈도우 프로그램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절대로 윈도우 프로그램은 윈도우라고 안 들어가요. 목록에 안 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는 거기 안 떠요. 그걸 제거를 못합니다. 윈도우를 제거하면 컴퓨터 내용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간 것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이런 거 있어요. 뭐 서치, 가이드, 탭, 포인트, 키워드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제가 해제를 하려고 프로그램 추가 삭제에 들어가서 삭제 명령을 걸었더니 포인트가 있습니다. 삭제하시면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럼 내 포인트가 2억 점이라는 거야, 100만 점이라는 거야, 5조라는 거야. 그러면 100억 점이라는 포인트가 있다 하면 나한테 10원을 준다는 얘기야, 5억을 준다는 얘기야. 포인트가 있다는 건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도 포인트는 안 나오고요, 조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 있다니까 지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말아요. 포인트 주는 거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주 보셔야 돼. 자주 보셔야 돼. 여기 특히 AD라고 적혀있는 AD, 광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AD 서치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 서치 이런 거 들어간 거는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삭제하시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삭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한글 2010. 한글 2010을 삭제하면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삭제하시면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거 코아스, 이거는 가정에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ITQ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시험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거는 기관만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버노트를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거하면 2015년도에 설치해놨는데 얘를 제거해 볼게요. 제가요. 그럼 다음에 에버노트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용이 안 되겠죠? 그럼 창에 떠요. 다시 설치하세요. 그럼 그때 설치하시면 됩니다. 고클린을 모르고 제가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클린을 삭제하면 다음에 설치를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이버 툴바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알툴바 삭제하면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거 공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기 드라이버 이더넷 컨트롤러 드라이버,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드라이버. 얘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얘를 삭제하면 소리가 안 들리고, 얘를 삭제하면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런 장치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니까 삭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N프로텍트, 네티즌 이런 거는 뭐냐면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금융거래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치를 해야 보안 그 금융 업무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업무 못 들어가니까. 근데 2015년도에 지금 설치해 놨어요. 2015년도에. 과연 지금까지 유효할까?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치하는 거 아니까, 제가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내버려 둘 겁니다. 나머지는 뭐 타자 제거하면 타자 다시 설치하면 되고, 원래 한 컴 프로만 한 컴 아리앙글 안에 타자가 같이 깔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 다음 팟 인코더 이걸 삭제하면 다시 설치하면 되고. 근데 어디 가서 설치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낭패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집에 접시가 있는데 깨졌어. 안 쓸 거야. 새 건데 안 쓸 거야. 그럼 치우면 되죠. 버리기 아까우면 어디다 보관해두면 되지. 근데 컴퓨터는 보관이란 말이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거고, 필요하면 설치하는 거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질문이 올라온 거 좀 볼게요. 포맷은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을까요? 컴퓨터에서 포맷 하세요 라고 하면 포맷 하시는 게 좋은데, 무턱대고 포맷 하시면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가? 그럼 정리정돈하고, USB 메모리에 감염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맷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포맷은 우리 건축으로 말하면 새로 허물고 집 짓는 겁니다. 검사를 하시면 되죠. V3 있지 않습니까? V3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가서 제가 정밀검사 USB 메모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C 드라이브는 빼고, 뭐 USB 메모리 급하니까는 검사 시작 누르면 USB 메모리, 윈도우에 있는 가장 기본 기능하고 하나 걸려있네. 요거는 뭐냐면 KM 서버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야매를 인증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야매. 이게 왜 깔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2010을 MS 오피스 2010을 갖고 있는데 제품 번호가 있어야 정품이잖아요. 네. 저는 집에 있는 거는 정품이에요. 정품을 사서 쓰니까 저는. 근데 갖고 다니면서 제가 어디 가서 급하게 사용할 때는 제 제품 번호를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어차피 지구상에 다 돌아다니니까 그 프로그램 실행시켜 가지고 설치해 놓고 나서 야매를 인증을 시켜야 되거든. 그 인증하는 프로그램들은 백신이 다 거부해요. 왜냐면 시스템 환경을 건드려 주거든. 얘가 실제로 안 좋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쓰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까는 뭐 제가 제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고 나서 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니까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젠, 그 액티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악성 코드로 인식을 해요. 100%. 그러니까 저는 해제할 거고, 중간에 이제 다 되고 나서 얘를 빼고 나머지가 걸려 있으면 제가 이제 삭제를 하겠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하면 흔적이 남기도 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100% 완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리 수술하다 보니까 다리에 흉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걸. 컴퓨터도 어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서 감염이 되는데 얘를 제거하고 나면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지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USB를 윈도우에 나가서 들어왔다가 예. 집어넣고, 그때는 검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제일 먼저 그 열어보기 전에 V3를 그렇죠. 선택을 해서 지워
제가 이 강의실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강의실에 가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실에는 백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꽂아요. 집에는 또 강력한 백신이 있으니까 카바라 하니까는. 근데 제가 급한 일로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머뭇거려요. 내 USB 메모를 꽂아야 되나?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와야 될 때는 내 USB 메모를 꽂아서 여기다 받을 거냐? 그래서 제가 USB 메모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임시로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꽂아서 감염이 되면 포맷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사용하는 USB 메모는 포맷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당장에 강의한 내용이 저장이 되니까. 감염이 됐으면 제가 여기다 놓고 쓰면 이 프로그램에다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꽂는 순간 USB 메모를 꽂으면 검사는 해주는데 그게 어디까지 검사하느냐 이거죠. 정밀 검사는 아니라 1번 감소만 하거든요. 아까 걔는 꽂았을 때 안 나왔거든. 정밀 검사 명령 걸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제가 아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게 툭 튀어나오면 저도 당황할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리에, 아니 감염된 줄 감염이 안 됐는데 내 USB 메모리가 감염돼 있는 거야. 걔를 꽂는 순간 그 컴퓨터도 감염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 뺐다가 컴퓨터 끄고 다른 사람이 앉아서 키고 또 자기 USB 메모리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최초의 바이러스가 파키스탄 바이러스라 그래요. 파키스탄 바이러스. 파키스탄에서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유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통신망을 통해서 전역에 퍼질 거 아닙니까? 3일이면 절반이 퍼져요. 그 절반 중에는 안 킨 사람, 안 키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강력한 백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안 걸리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신망을 타고 다니기도 해요. 통신망을 통해서 감염이 돼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통신망에서 저쪽 통신망으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실 컴퓨터, 강사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렸으면 이 네트워크 있잖아, 와이파이 유선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컴퓨터는 무사할 것 같아요? 다 감염될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주의하면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 내가 잘못하면 남도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교체 주기는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시면 되겠죠. 핸드폰 허구한 날 광고 나오잖아요. 예, 새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6개월 사용, 1년 사용하시다가 신제품 나오면 교체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1년 쓰던 거는 보상해준다. 뭐 광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스마트폰은 1년 단위로 교체하는구나. 고장이 나면 고쳐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요,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동영상 작업을 하면,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편집 작업하면 마지막에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렌더링. 자막을 입히고 효과를 넣고 나면 얘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마무리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 렌더링인데, 만약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효과를 넣고 하면 렌더링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성능에 따라서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즉 그래픽 카드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 컴퓨터가 CPU 성능이 좋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렌더링이 끝나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게 이제 펜티엄 3였고요. 예. 펜티엄 3였고 600MHz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산 거예요. 20년?
더 됐구나. 한 3, 4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영상 하나 작업을 하고 1시간짜리 작업을 하고 나서 렌더링을 걸면 12시간 걸려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12시간 하다가 11시간 지나고 나서 중간에 멈춰요. 컴퓨터가 뻑이 났다 그러죠? 그럼 다시 껐다 켜가지고 렌더링을 또 해요. 1시간 만에 뻑 났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10분 남겨놓고 뻑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새로 산 거예요. 새로 샀는데 이제 펜티엄 그때는 이제 4로 샀죠. 펜티엄 4 성능 좋은 거로 고성능으로 샀어요. 얘는 1시간 작업한 거를 렌더링을 걸었더니 1시간 만에 끝나요. 12시간 동안 고생한 이유가 컴퓨터가 느려 터져서 그런 거야. 원래 엑셀하는 데는 지정이 없었는데 동영상만 하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바꾼 거니까, 바꾸고 나니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동영상은 요 컴퓨터 10년 사용했어요. 요 컴퓨터 11년 사용했어요. 지금 새로 산 컴퓨터, 새로 산 게 아니라 이것도 중고 제품이에요. 중고 제품으로 제가 조립을 했는데 메인보드가 10년 된 겁니다. 2008년도에 생산된 메인보드인데, 그러니까 횟수로 얘도 10년 된 거죠. 제가 쓴 지는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는 이제 코드코어하고요. 코드코어하고 나름 좋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동영상이 해상도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해상도가 조그마했는데 지금은 크고, 지금은 렌더링을 하면 용량이 큰 동영상도 1시간 만에 돼요. 지금은 만족하게 잘 써요. 만족하게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사준 컴퓨터로 제가 또 렌더링을 걸어봤더니 그건 10분 만에 되더라고. 제 거랑 우리 애들 거랑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엑셀 인터넷은 차이가 한 개도 없는데 이런 고성능 작업을 3D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편집 작업 같은 걸 할 때 진가를 발휘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못 견디니까 컴퓨터를 새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컴퓨터 고장나서 교체한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사용했던 컴퓨터 중에는 메인보드에 있는 시모스 칩이 2번 나갔어요. 시모스 칩이. 그건 해결을 제가 못하니까는 전문가에 맡겨서 10,000원씩 주고 2번을 고쳤어요. 10,000원.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한번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전원공급장치가 한번 고장났고요. 그 이유는 컴퓨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영상 편집을 많이 과도하게 작업을 걸면 그래픽카드가 견디질 못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과로를 너무 많이 하면 병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전원공급장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컴퓨터 본체 뒤에 있는데 컴퓨터에서 전력을 보내주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게 500W예요. 500W. 500W짜리 파워 공급 전원 공급 장치인데 하드를 10개를 달아서 썼어요. 하드가 한 개당 50W 먹어요. 10개면 500W죠? 벌써 용량을 초과했어요. 메인보드 50W, 그래픽카드 200W. 그러니까는 벌써 초과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도 견디다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꺼지면 뒤에 있는 전원 코드를 분리시키거든요. 컴퓨터 뒷면에 손을 딱 넣는 순간 뜨겁더라고. 이거는 전원 공급 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꺼졌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켜보니까, 열이 식구나 다시 켜보니까 안 켜져요. 그 냄새가 솔솔 나죠? 이 전자회로 탄 냄새들 있잖아요. 솔솔 나더라고. 기사 회생이 안 돼. 그래서 새로 600W짜리로 하고 하드 10개를 다 빼가지고 외장 하드로 돌려가지고 이제 기본 하드 한 4개 정도만 꽂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 이제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고장 날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고장 날 일이 없어요. 고장을 낼 일이 생기니까는 제가 고장을 내는 바람에 고장이 난 거지, 그렇게 과도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컴퓨터가 일이 안 나죠. 티코에다가 5톤 분량의 짐을 실어놓고 달리려고 그러면 티코가 주저앉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면 티코도 잘 달리지 않습니까?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티코는 다닌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날렵하고 좋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걔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이든 PC든 수명이 뭐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특히 스마트폰은 수명이 짧아요. 항상 손에다 쥐고 있고요. 얼굴에 비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저는 유분, 땀, 그 다음에 손에서 나는 땀 때문에 안에 보드가 삭어요. 수분이 들어가서. 비 오는 날, 또 행여나 어디 놀러가서 물에 빠뜨렸다? 그게 민물에 빠졌으면 괜찮은데 바닷물에 빠졌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바닷물에 혹시 빠져들였으면요, 배터리 분리하고요, 배터리 분리하고 그냥 물속에 담가 놓으세요. 바닷물에 빠졌던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담가 놓으세요. 바닷물을 씻어내야 돼요. 안에 여행 끝나고 나서 오시면 그냥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로 그대로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빠진 거를 건져내가지고 물기는 빠지겠죠. 2, 3일 지나고 나서 열어보면요, 다 삭어 있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캠코더를 한번 빠뜨렸다가 툭툭 터니까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조시켰죠. 여행 끝나고 나서 맡겼는데요, 수리비가 60만원이가 나왔어요. 캠코더는 80만원짜리인데. 원래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받으면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20만원 주고 새로 사는 게 80만원 주고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20만원 아끼려고 교체했거든요. 교체하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또 고장나더라고요. 안에 보드들이 다 삭아가지고. 그리고 회로가, 이 보호 회로가 들어있어 물속에 집어넣어도 이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체형 같은 경우 중요한 거예요. 일체형은 배터리가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잽싸게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체형이 아니니까 배터리만 분리시키고 요심칩 이런 칩을 빼고 나서 바닷물에 빠뜨렸다면 저는 당연히 수돗물 틀어놓고 담궈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행이 끝나면 이제 서비스센터에 맡기겠죠. 그러면 왜 물통에 빠뜨렸고 왔습니까? 바닷물에 빠져있는 상태라서 염도를 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소비자 과실이니까 비용은 내야 되겠지만은 건조만 하면 되는 그런 비용으로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닷물에 침수가 되면은 보드가 삭습니다. 보드가 삭아요. 그래서 울릉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버스 차들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아요. 바닷물 때문에 하부 이 금속 부분이 빨리 삭아요. 보통 차량이 10년 탄다, 울릉도에 있는 버스나 택시는 2, 3년이면 다 주저앉는데요. 바닷물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핸드폰 교체하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안 이쁘고 옛날 거니까 교체하는 거지. 뭐 교체하면 뭐 준대니까 교체하는 거지. 자, 요거 실습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디스크 정리.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보시면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실행, 시스템 복원 이런 걸 우리가 좀 해볼 건데, 먼저 디스크 정리. D 드라이브는 정리할 건 없고 C 드라이브는 보통 정리합니다. 정리는 뭐라 그랬죠? 불필요한 찌꺼기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안에서 쭉 정리가 될 거예요. 검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정리합니까? 스마트폰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로 정리합니까?
알약 설치하셨어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알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이 디스크 정리를 하기 위한 기능이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에 가서, 내 컴퓨터를 뺐나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다 체크하세요. 우리 강의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댁에서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방 하나만큼 나올걸요? 그러면 세를 줘도 되잖아.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보면 여기 도구라는 것도 있어요. 도구 일반의 디스크 정리 말고, 이거는 조금 전에 한 거니까, 도구라는 곳에 가보시면은 오류 검사, 조각모음 실행, 백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조각모음 실행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 검사도 있고, 예. 디스크 정리 조금 전에 이제 여기 했죠? 이건 진짜 실습한 거고요. 이 디스크 검사는 하지 마세요. 이게 오류 검사하는 건데, 얘는 하드 디스크가 만약에 퉁퉁퉁퉁 막 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검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각모음 실행은요, SSD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하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기가.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SSD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각모음 실행하면 안 되고요. 그냥 두시면 알아서 합니다. 근데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각모음 실행을 누르면 C 드라이브를 조각을 놨다. 여기 0% 조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각모음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동으로 0%가 되니까 얘는. 그러나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뭐 12%, 15%, 10%, 뭐 50%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각모음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조각모음 실행할 때는 여기다 메모를 해드릴게요. 조각모음 실행 중에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자. 조각모음 실행할 때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마세요. 그럼 조각모음이 정지당하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조각모음 실행은 하면 좋아요. 얘는 빨라져요. 이걸 해주면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디스크 정리하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불필요한 공간이 삭제되면서 공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검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뜨면 검사 버튼 눌러서 두 가지 체크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체크하고 시작을 누르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빼고 하면 검사를 지금은 해요. 그러나 선택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껐다 켰을 때 해요. 껐다 켰을 때 해버리면 이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윈도우 작업을 못해요. 컴퓨터는 원리가 명령이 들어가면 상대편이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보고를 해요. CPU한테. 그래야 이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을 했더니 제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응답이 오고 가니까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컴퓨터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컴퓨터는 한순간에는 하나만 해요. 여러 개 못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돼요. 컴퓨터는. 음악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밥 먹는 동작을 보세요. 숟가락 들었죠? 밥을 펐죠? 입에다 넣었죠? 그러면 손가락은 지금 쉬고 있잖아. 입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니까는 동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는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리 명령을 걸면, 검사 명령을 걸면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켜져요, 컴퓨터가. 그러니까는 막 어떨 땐 2시간도 걸려요. 중간에 다시 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시간이 걸리던 다 끝나야 윈도우 바탕화면이 짠 하고 부팅이 돼요.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자, 검사 명령 들어갑니다. 껐다 키면 한다 그랬으니까, 껐다 키면 둘니까 그냥 우리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오후에 강의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강사 자리도 그렇고 교육생 자리도 킬 거 아닙니까? 키는 순간 아까 예약해 놓은 거 검사가 들어가요. 어떤 애는 5시간, 어떤 애는 3시간, 어떤 애는 1시간. 난리가 났어요. 수업을 못했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항의 전화가. 오후에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 뭔 작업을 해놨길래 컴퓨터가 하나도 안 켜지냐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알았죠. 절대로 여기서 실습은 안 해요. 사실은 검사는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떨 때 하시는 거냐? 좀 이따가 뭐 자료 좀 봐야지 이럴 때 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 얘가 검사를 하겠다,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 껐다 키면 검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무시는 사이에 검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때도 검사를 하고 있을지 중간에 끝났을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언제? 디스크에 오류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평상시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스크의 회전 소리가 드륵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디가 뭐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그럴 때는 검사하시면 좋은데 그 외에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가 이제 요거랑 같은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알약을 설치하시고 거기에서 검사 명령을 거세요. 검사 또는 정리 이런 기능이 있어요. SSD는 하지 말라는. 예,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SSD가 설치되어 있는지 하드디스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설치했으니까 안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강의실 컴퓨터가 SSD인지 하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컴퓨터. 자, 시작. 내 컴퓨터에 가서요,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제어판에 가도 있습니다. 제어판에 가도 시스템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장치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관리에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 창이 뜰 겁니다. 장치 관리자 창이. 여기까지 여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시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휴대용 장치는 제가 꽂은 USB 메모리고요. 디스크 드라이버에도 보면 제 USB 메모리가 있고요. 요거네요. 요거. 이게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하드 디스크나 SSD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니까는, 요거는 제가 꽂은 USB 메모리는 아니까는 알고, 요거 샌디스크 SD7SB6S128 기가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써있네요. 스카시 장치는 아니네. 하여튼 간에 대략 128GB 뭐 장치 같은데, 대략 그럼 이거 찾아봐야지. 네이버에 가서 이 장치가 뭐냐 이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SD 이게 뭐 이걸 모델명이고 그다음에 뒤에 128기가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요 샌디스크라고 써있는 요 모델, 저랑 여러분 같은 모델이죠? 네. 예, 이 모델이 뭔지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얘가 하드 디스크인지. 근데 샌디스크라고 하는 이 회사는 하드 디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하드 디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구상에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도 생산하다가 이제는 손을 떼었고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브랜드 몇 개 외에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기관이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드디스크보다 뭐를 많이 생산하느냐?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들어보셨죠? 디카 메모리, 그 다음에 USB 메모리, 마이크로 SD 이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이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쪽에 많이 사업을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SSD 장치일 거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조회는 다 해봤어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새로 구매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예, 새로 구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용량이 작아서 추가 구매하고 싶다. 추가 구매를 해야 될 때 지금 내 컴퓨터에 가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는데 C 드라이브는 60, 나머지 60, 그래서 128기가를 쓰는 것 같은데 공간이 적으니까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달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조기억 장치를 추가해서 설치를 하려면 일이 번거로워요. 일단 케이스를 열어야 되고요. 케이스를 열어야 되고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꽂아서 나사를 잠궈야 되고 케이블 2개를 꽂아야 돼요. 전원 케이블 하나 꽂아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을 꽂아야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진땀 좀 내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전원을 끄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본체에 추가 설치할 거냐 또는 그냥 외장 하드로 설치할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장 하드는 비쌉니다. 본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케이스 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싸요. 대신에 외장 하드는 뺐다 꼈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나와. 우리 수업 시간에 가끔씩 들어갈 건데요. 그냥 우리말로 다나와라고 검색해도 되고요. 다나와.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안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고요. 그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을 클릭하면 이제 정보도 나오고 가격도 나오겠죠. 자,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고 SSD라는 게 있어요. 하드디스크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조회사는 어디냐면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그 다음에 도시바, HGST, 마샬 하고 약 20개 정도 업체가 보이는데 HP라든지 후지츠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얘네들은 개인용이 아니고 회사용이고요.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라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브랜드가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웨스턴 디지털 빨간색이네요. 4TB래요. 4000GB. 185,000원이에요. 그런데 서버용이래요. PC용이 아니라. 얘는 웨스턴 디지털이 PC용인데 파란색이죠? 얘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잖아요. 색깔로 용도가 달라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게 1테라 1000기가짜리인데 46,700원 정도 된대요. 최저가가. 1테라짜리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8테라인데 서버용이니까 우리가 쓰기엔 좀 불편하고요. 자, 여기 있네요. 이 PC용 4테라 있네요. 13만원이죠? 4000GB면 여러분들 두고두고 쓰실 수 있을걸요? 그럼 얘를 사가지고 컴퓨터 뚜껑을 열면 기존에 하드디스크 꽂혀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사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얘를 연결하고 나사를 잠그면 돼요. 나사는 주니까 드라이버를 잠그면 되고, 좀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이렇게 겉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위쪽이고 여기 아래쪽이네. 아래쪽 그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핀 꽂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꽂는다 그랬어요. 두 개. 하나는 전원, 하나는 데이터. 데이터 케이블은 줘요. 전원 케이블은 안 줍니다. 전원 케이블은 본체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양새 만들고 꽂으면 되고, 데이터 케이블은 안 주면 뭐 사시면 되지 뭐. 1,000원이면 사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꽂으면 돼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원을 켜면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새 하드웨어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색깔별로 달라요. 색깔별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파란색 PC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퍼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SSD를 잠깐 볼게요. 여기 SSD도 똑같아요. 하드디스크처럼 설치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그런데 생김새를 보셔야 돼요. 얘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려면 어려워요. 얘는 컴퓨터 본체에 꽂을 데가 있어야 돼요. 일반 이거는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생겼으니까 사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본체 뚜껑을 열어서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아까 USB 하드 꽂을 수 있는 거 그 자리 꽂듯이 꽂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잭이 있으니까 하나는 파워, 하나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56기가라고 써있고, 트림 지원한다고 써있고, 스마트 지원한다고 돼있고, 개비지 컬렉션 자동으로 한다 그랬고, 이런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조각모음 실행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서 SSD는 다 조각모음 실행해주니까. 다 자기네끼 좋다고 하지.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조립해보고 분리해보고 하는 거는 이제 1, 4분기 때 PC 정비 조립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나 컴퓨터를 연결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 싸들고 오세요. 제가 방문해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져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불과 1, 2분이면 조립하는 거니까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요런 거는 컴퓨터 본체 안에 이 회로를 꽂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이거 꽂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사면 아무도 못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니고 아까 다른 방식의 SSD를 산 거죠.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요, 이걸 꽂아요. 아까 보셨던 요거 얘를 꽂아서 사용하게끔 요즘 나오더라고요. 얘가 얇으니까 빠르고 그런 걸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다 보시면 스마트 지원, 개비지 컬렉션 기능, 트림 지원 클릭해보면 트림이 뭔지 이거 조각모음 실행해주는 기능이라고 써있고요. 개비지 컬렉션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찌꺼기를 모은다는 의미고, 이런거 조각모음 실행처럼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지원은 안에서 열이 발생하면은 그런 거를 알아서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 기능들이 없나요? 얘는 안 써있네. 그럼 가서 클릭해보면 나오겠지 뭐. 세밀한 설명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 다 뭐 SLC 캐싱 뭐 이런 것도 설명이 나와있고 뭐 다 나와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본체들은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전혀 고장은 안 나는데, 아까 질문처럼 그런 거잖아요.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했을 때 그 수명이라는 것이
내가 엑셀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어떤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작업에 들어갔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니까 교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왜 바꿨느냐? 기계를 새로 주겠대요, 공짜로. 사실 공짜가 아니라 한 7만원 정도를 제가 기계값을 줬는데, 기계값을 주면 요즘 새로 나온 기계를 준다니까는 그냥 바꾼 거예요. 근데 때마침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차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갤럭시 노트 8 이런 거를 제가 살 것 같으면 고민을 엄청 해보겠죠. 제가 거기 있는 거를 기능을 다 쓸 수 있느냐, 굳이 그 기능을 몰라도 제가 통화하고 문자 전달을 받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고민을 해보고, 여윳돈이 있으면 사겠지, 여윳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근데 컴퓨터는 제가 하는 업무가 영상 작업을 하는 게 기본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느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명령 걸어놓으면 뭐 1시간, 2시간, 10시간씩 걸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바꾸니까는 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끝나니까 빨리 일하고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효율성, 생산성. 생산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효율성.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교체하고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고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제가 굳이. 자, 업데이트. 여러분 시스템에도, 저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앱들도 업데이트 하죠. 앱들은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르죠. 오늘 보면 15개 앱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뭐 이렇게 떠요. 업데이트를 안 하면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PC도 업데이트 해야죠. 윈도우만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닙니다. 윈도우도 업데이트를 해야만 하고, 응용 프로그램들도 업데이트를 하자 이거죠. 한컴 업데이트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시고, MS 오피스나 이거는 업데이트가 윈도우 업데이트 되면서 같이 돼요. 근데 한컴 업데이트나 아도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할 때 창이 뜨거든요.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어도비 그 포토샵 CS6 같은 거를 예. 그냥 이렇게 좀 오픈해서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을 업데이트하면 안 되죠. 아,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다른 게 주의사항이 아니고요. 정품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정품이 아닌 경우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매라고 하기도 하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명칭이 이 정품이 아닌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이 유료돈 무료돈 해가지고 정품이 아닌 걸 야매를 깔아주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업데이트 하시면 안 돼요 라 그래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야매를 깔고 나서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정품이 아닙니다 하고 대번에 떠요. 그럼 지금 상태를 야매로 돌릴 수는 없느냐?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제품이 나오면 그냥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정품이 아닌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정품화 시키는 작업을 해 놓으니까는 이 제조회사에서 프로그램 안에다가 정품이 아닌 거를 검사하는 기능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업데이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품이 아닙니다 라고 대번에 떠버리잖아요. 그리고 윈도우 자체도 정품이 아닌 거를 정품화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리게 되면은 다음에 윈도우를 업데이트 할 때 정품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또 그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품이 아니냐 하고 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죠.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드 보안관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가정에서는 얘를 자동 업데이트 한다고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 해버리면 정품 인증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귀하의 윈도우는 정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이렇게 윈도우가 만약 고장이 나서 뭐 이렇게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데 가서 서비스를 받아 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다 막아놔요. 이게 막아놔야 자기네들이 수월하잖아. 다음에 또 정품 아니라 그러면 업체에다 전화 걸어서 아니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왜 정품이 아니냐고 막 뭐라고 하거든. 그 CS6를 그냥 어도비도 그래요. 어도비도 여러분 아도비 CS6 마스터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패키지로 들어있는 게 금액이 7짜리입니다. 한 5, 60만원 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깔아서 야매화 시키면 정품이 아닌 거를 정품화 시켜버리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하면 프로그램 버전이 바뀌어버려요. 어쩔 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CC 버전 있죠. CC 버전 아도비 포토샵 CC가 2014년에 나왔고 201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4년 CC 버전이 있고 17년 CC 버전이 있는데 제가 CC 버전을 2014년도 버전을 정품이 아니라 야매를 현재 쓰고 있어요. CS6은 정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길래 업데이트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2017년 판으로 바뀌면서 정품이 아니네 하고 정지가 되더라고. 제 질문은요. 그 CS6를 지금 어둠의 경로로 깔았거든요. 근데 CC를 지금 그 뭡니까 그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예. 크라우드 버전으로 그렇게 쓰죠. 한 달에 비용을 내고 쓰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CC를 죽여버려도 CS6를 그냥 살려놓고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써요. 근데 저는요 CS4, CS5, CS6을 다 갖고 있거든요. 정품을. 저는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설치를 해놓고 정품을 돌리고 있는데 CC만 정품이 없어서 야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CS4, CS5, CS6이 다 설치되어 있고 다 작동이 돼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CS5하고 6는 그 어둠에서 깔았는데 CC를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럼 CC는 정품을 돈 내고 쓰면 되고 CS4, 5, 6은 야매니까 야매로 쓰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야매를 설치해서 쓰셨겠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야매를 설치가 안 돼요. 제가 보장하건대 CS6이나 또는 CS5나 CS4를 여러분 댁에서 야매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100% 안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막아놨어요. 그 포맷을 다시 깔려면 못 간다는 예. 지금은 포맷을 하고 만약 선생님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포맷을 하고 CS5나 6을 야매를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이제는 아도비에서 완벽하게 막아놨어요. CC는 야매가 돌아가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니까 17년판 바뀌면서 정품이 아닌 거로 인증이 되는 바람에 17cc 제거하고 다시 야매 CC 14년 버전을 다시 깔았죠. 그럼 야매로 깔는 거하고 정품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작동 중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죠. 야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당하게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를 우회시켜요. 정품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품을 인증을 요청을 하면 내 이 제품 번호가 있어요 라고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정품 인증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품 인증을 우회시키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아 얘는 그냥 넘어가 정품이 아닌데 그냥 넘어가고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서 아까 거기 뭐 KMS 서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로 감염됐다고 발견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시스템 환경을 바꿔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단체는 절대로 그런 야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정품을 쓰거든요. 문제는 가정이라는 게지. 가정.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건축회사에서 포토샵, 캐드 같은 거를 야매로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고 비싸더라도. 왜? 그거로 돈을 버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뭐 포토샵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시험 있잖아요. GTQ라는 자격증 같은 거 이런 데서는 그냥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CS2 버전이 예전에 공개를 해놨었어요. 제품 번호를. CS2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버전 갖고는 시험에 응시하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실무 작업할 때는 그렇지 안 맞잖아 또. 그때는 돈 주고 사야지. 그 외에 알아서 야매 돌리는 거는 솔직히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경험상에서 또 알려드린 것 뿐이고, 사실은 이런 거 말조차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알아서. 예. 다 그래요. 정품이 아닌 거는 주의사항이 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거고. 복원. 잠깐만.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하는 거, 아이폰은 제가 안 써봐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이폰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아이폰이 없으니까, 아이패드는 아이폰이 없어서 얘를 사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책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안 눌러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모르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두들겨 보니까는 경험에 의해서 초보자들, 그러니까 핸드폰이란 도구를 그냥 전화, 문자, 카톡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업데이트의 의미도 모르고, 업데이트하면 고장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라고 해서 기계는 좋은데 옛날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환경에 가보면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자동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환경에 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들어가면 단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해놨어요.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 데이터 LTE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와이파이가 되니까 수동으로 업데이트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최신 버전인지 알려주겠죠? 최신 버전이면 상관없는데, 어머, 최신 버전이 아니네요. 업데이트가 되네요. 좀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용량이 236메가래요. 근데 제가 2구 요금제 쓰는데 데이터를 300메가 제공해 주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써먹으면 그래서 와이파이로만 업데이트 해보는 거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되고, 배터리가 약하면 중간에 멈춰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전기 연결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 PC보다 스마트폰이 더 심각해요. PC는 그나마 우리가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얘가 그건지 그게 이건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뭘 알아야 묻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대답하는 것 중에 뭘 알아야 물어보죠. 그것처럼 저도 스마트폰은요, 사용할 때 난감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성으로 글자 쓰는 기능이 있대요. 백날 찾아보니까 없어. 갤럭시 노트 8, 갤럭시 8에만 있어. 최신 버전에만 있는 거야. 옛날 모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키보드로 글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문자 보낼 때 옆에 한자 키가 있더라고. 한자 키가. 걔를 꾹 누르니까 마이크 음성 기능이 있어요. 걔 눌러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음성을 얘기하면 문자로 그게 다 들어가요. 글자로.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 핸드폰을 해봤어요.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카톡도 돼요 그래요. 당연히 카톡에도 문자가 키보드 그림이 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카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안 돼요. 왜? 저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핸드폰 모델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내 핸드폰이 모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설명서가 있어. 설명서. 핸드폰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 설명서를 꼭 보셔야 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 다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 세탁기 설명서, 냉장고 설명서, 예. 제 핸드폰 설명서, 예전 핸드폰 설명서, 우리 애가 쓰는 핸드폰 설명서. 자, 요거 제 거예요. 예, 126페이지 분량의 문서네요. 오, 얘는 작아요. 어떤 거는요 176페이지고요 제가 쓰는 저희 집 텔레비전 설명서는요 예, 239페이지 분량입니다. 간편 설명서 주죠? 핸드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요. 제 거는요 보급형이라고 배터리도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갤럭시 S3는 2개 들어있는데 얘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계가 저렴한 대신에 배터리가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배터리 2개 들어있으면 이것도 금액 올라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간편 설명서 조그만 거 들어있죠? 그것조차 안 보는 사람 많아. 뭐 봐도 별건 없어요. 예, 뭐 통신기기 규칙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거를 보는 거야. 이거를 봐서 여기 써 있잖아. 피해 방지 설정, 구성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충전을 어떻게 확인하고 유심칩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거. 메모리 카드 분리, 전원 켜고 끄기.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말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기능이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왜? 이 핸드폰의 기능이 바뀌어 있잖아. 예전 핸드폰하고 달리. 그 기능을 찾아봐야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껐다 켜졌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알아서? 이 핸드폰이 어느 날 갑자기 껐다 켜져요. 자고 일어났는데 암호를 걸어놨거든. 전 유심칩에다가 껐다 키면 암호를 입력을 해야 작동이 되는데 껐다 켜보니까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암호로 입력하래. 그럼 분명히 껐다 켜진 거거든요. 수시로 그래. 정기적으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알아냈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T가드라고 하는 T가드.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하는 그 T가드라는 앱이 깔려 있는데 이 앱을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알약도 아닌 얘가 백신 검사를 했대요. T가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T가드가 그 통신사나 제조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앱인데 얘를 열어봤어요. 오늘 열어봤는데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한대요. 정기 검사를 한대. 그리고 껐다 킨대. 그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껐다 켜진 거야. 저 이거 갖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대리점 가서.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왜 지 혼자 껐다 켜지냐 이거야. 막 싸우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제가 해지하면 되죠? 그럼 안 꺼지겠지.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요 주기적으로 껐다 켜주세요. 그래야 메모리 관리가 됩니다. 이 책에 이 설명서에 과연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었어요. 근데 못 찾았거든요. 못 본 건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기능이 다 이 설명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서를 안 보면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네이버 들어가고 카톡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운기에다가 짐 싣고 다니던 습관 때문에 벤츠를 샀더니 거기다 짐 싣고 다니면 안 되잖아. 나쁜 건 아니더라도 용도가 다르면 기기가 바뀌었으면 여러분이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검색을 하죠. 어떻게 검색합니까? 여기다 검색하죠. 꼭 네이버 찾아요?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네이버가 나오면 그때 여기다 검색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과거에는요 주소창 따로 검색창이 따로 있었어요.
윈도우 8, 인터넷 익스플로러 8까지는. 근데 9, 10, 11로 넘어가면서 얘가 검색창이고 얘가 주소창이에요. 여기다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로 검색했더니 줌이 떴어요. 줌. 네. 그 줌이 뭔가 깔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알바하면서 그런 거. 알아서 줌이 나왔잖아요. 제가는 여기다 검색을 하면요 그걸로 검색이 되거든요. 바꾸면 돼요. 네이버로 바꾸면 네이버로 검색이 되고요. 알아서 검색이 돼요. 근데 여기는 알아서 검색을 못 하잖아요.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네. 네이버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안 보셨어요? 자, 한번 해보죠.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추가 기능 관리, 환경 설정에 가시면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나요? 네. 눌러보세요. 검색 공급자라고 있나요? 네. 검색 공급자라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있네. 그러면 빙, 얘는 그냥 제가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고요.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여기 밑에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라고 있죠? 네. 눌러주셔가지고 다음도 하나 하세요. 다음을 찾아보세요. 여기 다음 있네. 구글도 있네. 네이버도 있고 네이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다음 하나 추가하고요. 구글도 추가할 거예요. 구글 서치. 네이트는 잘 안 써요. 여러분들 검색하는 기능 중에 어디게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게 어디 거예요? 네이버죠? 네이버잖아요. 그럼 네이버를 기본으로 놓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삭제해도 돼요. 제거. 이렇게 제거하시고 뭐 다음도 제거하셔도 되고. 빙은 MS 겁니다. 빙은 MS 거니까 네이버, 구글, 다음, MS 그러면 뭐 네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위로 이동을 하던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열하신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환경 설정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면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항목에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추가 검색자 찾기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 얘를 실행하는 순간 인터넷이 열리는데 여기 돋보기 그림 밑에 보시면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이거예요. 이게 검색자예요. 자, 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홍길동을 검색할 거예요. 홍길동. 주소창에다가 검색하는 거예요. 주소창에다 뭐라고? 홍길동. 자, 이번에는 그 화살표 눌러서 아까 다음도 있었잖아요. 다음. 그리고 여기도 홍길동. 홍길동을 쓰고 요 화살표 눌러서 다음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그럼 이번엔 다음에서 홍길동을 검색하는 거고요. 자, 홍길동이라고 써놓고 이번엔 검색 공급자 목록 중에 있는 구글을 클릭하면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이버를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네이버에서 묻지 말고 이젠 직접 물어보는 거죠. 여기다 어떤 거는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좋고 어떤 건 구글에다 물어보면 좋은 게 많아요. 예전에는 네이버 거는 네이버에만 나오고 다음은 다음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거는 네이버에 안 나오고 네이버 건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음 것도 네이버에 나오고 네이버 것도 다음에 나오고 다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든 다음이든 주로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 건 저도 많이 쓰니까 알겠는데 구글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구글에서 검색이 필요하면 여기다 이제 또 구글 찾아가지고 구글 창이 열리면 여기 또 창이 하나 열린 상태에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얘가 검색창이라 그랬잖아요. 주소창 겸 여기다가
그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검색 공급자를, 자, 여기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를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이 검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찾아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검색창에서 검색 공급자가 여기 검색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검색하는 거 이제는요. 네. 예. 요거 하나 이제 얻어 가셨으니까 댁에 가셔서 뭐를 여기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오던 여기 들어가서 추가 기능을 누르던 간에 여기 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떠가지고 네이버, 구글, 다음, 빙 이 네 가지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각각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 모드는 여기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와서 검색 공급자를 찾아가지고 어떤 걸 기본값으로 할 건지, 기본값은 그냥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알아서 검색이 되라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아직은 근데 크롬은 또 달라요.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경우고, 크롬 브라우저는 또 검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크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물어보면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홍길동으로 검색하면 검색을 하겠죠. 근데 크롬이니까 구글로 열리지. 근데 크롬인데 네이버로 열려면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묻는 게 아니라 직접 네이버 창이 열리게 하면 되잖아요. 얘도 검색 공급자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고, 여기 검색 엔진 관리가 있어요. 구글이 기본인데 이걸 네이버로 바꾸면, 이걸 네이버로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해 버리면 이제 네이버로 검색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기본. 그럼 구글이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11번가도 있고, 제가 여기다 네이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을 설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 공급자를 찾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하고는 별개로 각각 설정해야 된다. 검색 공급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하기도 하고 네이버로 검색도 하기도 하고,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무한히 검색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들은 조각모음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질 겁니다. 다음 시간 거를 잠깐 예고를 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좀 달라진다 그랬어요. 강의 내용이 어떻게 가냐면요, 툴바와 구글 사용하기예요. 툴바는 아까 알툴바 잠깐 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세밀하게 설명드리고, 네이버 툴바도 있어요. 네이버에도 기능이 좋은 게 많거든요.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 여러분 오디오 CD 댁에 있으세요? 노래 들어있는 CD. 그래서 우리 전축이라고 하는, 옛날 오디오에다 집어넣고 음악 듣기도 했었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노래를 mp3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오디오 CD인데 우리 이제 그 오디오 가게 가서 가수들 노래 CD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CD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고 다니면서 듣기는 힘들잖아요. 그 노래를 mp3로 바꿔놓고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들으면 되잖아요. 이동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실습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뭐 준비할 건 없는데, 이 오디오 CD는 제가 문자를 드릴게요. 오디오 CD 준비해 오세요라고. 그러면 뭐 많이 가져오시면 많이 테스트 해보면 되고, 변환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USB 메모리가 있어야 보관해서 가져가시겠죠? 챙겨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